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폭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책은 저자인 분이 스티븐 글린블렛입니다. 이분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인문사회과학의 노벨상의 홀베르그상을 수상하신 분이고요. 현재 하버드 교수시고, 그리고 오늘날 셰익스피어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분이 스티븐 글린블렛입니다. 이분께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폭군의 뜻은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런 폭군, 독재자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독재자는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독재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신 책이 바로 이 폭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아주 많은 사람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유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피하면 좋을 그런 다양한 그 인간 군상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 석학이 말하는 피해야 할 그 사람 유형, 특히 이제 4사람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피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훑어볼까요? 리처드가 타고난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축하한다. 나는 웃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에게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거짓 눈물로 적실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표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에게는 사기꾼의 특별한 영국적 재주가 있다. 리처드와 그의 하수인들은 연극 배우 노릇을 능숙하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악마 같은 대역죄 음모를 간신히 모면해 애국자들의 역할을 그럴듯하게 연기했다. 버킹엄은 이렇게 자랑한다. 한다하는 비극 배우 흉내점은 문제도 없습니다. 말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고 좌우를 흘끔흘끔 살피고 지푸라기 하나만 달싹거려도 깜짝 놀라 뛰어오른다. 따위의 몹시 미심쩍은 듯한 행동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말은 거짓말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오래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SNS 시대,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서 말의 성찬이죠. 저도 이제 유튜브 하는 입장이지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은 어떻죠? 영국적 재주로 다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겉과 속이 같은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잠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거짓말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전 유재석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재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행동으로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예인이야 각자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는 유재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그가 보였던 지금 행동들은 이게 연극으로 계속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연극으로 할 수 있으면 제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위선이라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선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나서 많이 인생을 배운 게 무엇이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장이 어마어마해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페이스북보다 더 나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 9명은 거의 포장입니다. 포장이죠. 페이스북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은 제가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원탑은 신영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조금 낮게 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온라인보다 그 사람의 진가는 오프에서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본다. 자, 두 번째, 이 SNS에 이 매트리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 봐야 돼요. 대면해 보면 어느 정도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인물, 같이 뭔가를 도모하면 안 된 인물,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처치했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맥베스는 암석과 같은 온전함, 단단함, 견고함, 난공불락을 바라고 혹은 공개와 같은 편만함, 보이지 않는 무한한 확장을 동경한다. 어느 경우든 그의 꿈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한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맥베스의 동경은 가련할 정도이다. 그 동경은 실현 불가능한 정신적 차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맥베스는 그의 친구와 그 아들을 이중살인하면 자신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망상을 품는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독재자의 행동 노선은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 의해 촉진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 자신이 온전하고 단단한 상태에 있는 것 뿐이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거의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어떤 인권, 동물권, 어떤 생명의 존중, 이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거나 경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람이고 나발이고 다 희생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혹은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을 내치거나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친구인데, 같이 동료인데도 얄짤없어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요만큼 이득을 준다고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떻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경시하고 생명권을 경시하고, 너무 목표 지향적이어가지고 목표에 거들떠거리는 것은 사람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감도 매우 부족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피하시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리어가 역경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리어가 재앙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저 괴물 같은 자기 도취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 자기중심주의는 사물을 인식하는 주대 원칙이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죠? 자기중심주의는 사물을 인식하는 주된 원칙이에요. 리어는 집 없는 거지를 만났을 때 그 거지의 불행은 자신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상상한다. 딸들에게 재산을 다 내주어 이 꼴이 된 것인가? 거지인데 본인이 이렇게 당했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거지를 보고 딸들에게 재산을 다 내주어서 저런 꼴이 됐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은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고 리어는 그 거지의 배은망덕한 딸들을 저주한다. 켄트가 리어의 착각을 고쳐주자 그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선생님. 리어는 분노시 폭발한다. 말 말아라, 배신자 같으니. 불효한 딸들 때문이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저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수가 없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죠?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걸 싫어합니다. 리어는 이 무렵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아직도 독재자의 심성이라 반대를 용납하지 못한다. 말 말아라, 배신자 같으니.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 있었을 때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거를 그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사업했을 때 저를 배신했던 저희 후배가 사람이 엄청 안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나 고용성 당해봐라 하고 배신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었는데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걸 죄송하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본인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데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가는 큰 대의보다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행동은 자기가 결정하는 중심으로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것이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어떤 단순히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다? 야, 망합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집단, 공동체로서 무언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단 지향성, 집단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희생할 걸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개인한테 모든 걸 희생시키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본인이 희생할 걸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주위에 어떤 파급을 낼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주의에 철저히 빠져있고 모든 판단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조직을 와해시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무언가를 하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권위주의적인 사람, 지배욕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를 흥분시키는 건 지배의 즐거움이었다. 그는 남을 괴롭히는 자이다.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없앤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남의 약점을 잘 찾아내는 재주가 있고 남을 조롱하고 모욕한 일에 능하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리처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즐거움에 매혹하는 자들을 추종자로 부린다. 하지만 그 추종자들조차도 결코 리처드와 같은 수준으로 잔인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추종자들은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목적인 왕위 찬탈을 도와준다. 남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외로운 리처드의 손상된 자기 이미지를 보상해주고 거부의 고통을 물리치게 하고 그를 당당히 서게 해주었다. 그가 볼 때 그의 신체적 불구는 남들의 조롱을 받는가 하면 스스로 그런 신체를 조롱하는 것 같다. 신체적으로 불균형은 그의 몸은 혼란과 같다. 라고 그는 말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 특히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신의 혼란스러운 불균형감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즐거움은 남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걸 이행하는 걸 쳐다보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그런 명령을 내려서 남들이 몸을 떨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더 즐거운 일이다. 이런 사람들 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런 연구 있잖아요. 회사 오너나 CEO나 임원들이 어떤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일반 직원보다 라는 우리가 선입관이 있는데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를 보면 그런 고위 경영층보다 일반 사원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고요, 훨씬 더 스트레스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그 업무의 과중이나 어떤 자유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오더를 내리는 쪽과 오더를 받는 쪽은 받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대부분 회사 내에서 아무리 수평적인 구조로 할지라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명령을 받게 되죠. 어떤 권위와 권력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조차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죠? 권위주의적이고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최악은 뭐냐면 본인의 약점, 본인의 낮은 자존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권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즐기는 사람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죠?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탈출할 수 없으면 어떨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질병이 빠집니다. 기간 정해놓고 열심히 일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그 미리 알아보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권력이 없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원이거나 직급이 낮을 때는 이 사람이 권위적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어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어떻다? 그런 위치에 딱 있으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작은 권위라도 줘보십시오. 작은 지위라도 줘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어떤 권위주의적이 엄청 강하고 집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쥐꼬리만한 그 권력을 할지라도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아주 기똥차게 행사를 합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을 괴롭혀요. 어깨뽕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엄청나게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 지위를 줘보면 진면모가 드러나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내가 어떤 거 대표이시거나 혹은 어디 리더이신 분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자나 팀장을 세울 때 잘 모셔야 됩니다. 본인한테는 당연히 예의 있게 하고 상사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팀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360도 어떤 피드백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한테는 잘하니까 권위주의인지 모르지. 그런 사람 덜컥 팀장을 세웠어. 조직이 망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팀원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위를 줘보면 미리 알 수가 있다. 여러분께서 인생에 꼭 피해야 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바로 사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나쁜 길로 교묘하게 인도하는 사람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로서 적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서 그는 맥베스입니다. 배워버린 일에 익숙하지만 대역죄를 생각하면 그의 온몸이 분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살인극의 진정한 사주자는 맥베스가 아니라 그의 아내이다. 그녀는 남편의 저항을 예상한다. 남편을 너무나 잘 알아서 독재자의 핵심 기질이 없는 게 아닐까 우려한다. 그의 기질은 인정이 너무 많아서 해치워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녀가 말한 바 오늘 밤에 거사 계획을 세운 것도 맥베스의 부인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한 것도 그녀였고, 덩컨만의 침실을 지키는 수행원에게 술을 먹이려 한 것도 그녀였다. 그러나 맥베스는 의심과 망설임이 가득하다. 덩컨은 왕이고 맥베스는 집주인이니 암살자의 침입을 막아야 할 것이고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음모를 연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아내가 조롱하며 사주하자 그는 음모를 계속 진행할 생각을 한다. 당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그 희망은 술에 취해서 한 얘기였던가요? 그녀가 맥베스에게 묻는다. 당신은 뭔가 욕망할 때 그 남자가, 행동과 용기로 그 욕망을 실현하는 그 남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까? 맥베스는 나약하다는 비난을 물리친다. 나는 사나이다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하지만 그녀는 남자다움이라는 성적 매력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런 결심을 말했을 때 당신은 진정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강하게 들이댄다면 당신이 비로소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남자다움이라는 그 문제로 자존심을 건드리자 그는 살인 행위에 나서기로 한다. 이렇게 사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리스크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본인은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옳다 라고 사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떻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과 리스크를 그 행동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전가시킵니다. 반면에 이겼을 때 어떻게 하죠? 본인이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리스크를 지지 않고 말만 나불나불 거리고 주변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정말 악랄한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죠? 익명에서 다른 사람을 사주하는 사람, 가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주하고 선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이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블라인드, 익명, 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에 여러분이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사주를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속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은 데미지를 안 입는데. 그렇죠? 대신 그 사주한 내용이 실현이 되면 본인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생활했을 때에도 어떻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피하십시오. 특히 이 온라인 세계에서 어떻다? 본인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가계정 익명에서 입만 나불나불 한 사람의 얘기가 설사 요만큼 옳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은 뭐죠?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아. 선동을 하는 거죠. 사주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군, 이 책에서 많은 다양한 그 사람의 유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피하고 웬만하면 함께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네 사람의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독서연구소 뼈독자 여러분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게 완벽하게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실제로 연극적 자아라고 하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다른 친구들 모임에서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른 모습 가운데 우리 행동하게 됩니다. 연극적 자아라고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과 속이 100% 일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최대한 진실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중심적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추구한 것도 이기적 이타주의자예요. 이타주의자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 함께 잘 살면서 나도 이득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 만족도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할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어떻다? 나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부족한 모습,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세상을 판단했을 때 뇌피셜 혹은 내가 갖고 있던 내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만 들었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지를 보면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딸들에게 당한 거라 얘기하잖아요. 본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권위주의적. 이게 권력욕을 하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이 권력이 주는 그 쾌락은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게 권력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작은 권위가 왔었을 때, 지위가 왔을 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면밀히 살펴보고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권위가 세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주하는 사람. 책임을 안 지면 좋죠.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내가 리스크를 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이기적 속성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사람 할 짓이 아니라는 거. 그냥 그런 마음은 나는 정말 내가 그런 마음 들면 나는 정말 진짜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들을 막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막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부추겨가지고 때로는 온라인 익명에서 막 부추기는 거 이렇게 부추겨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할 때에 나는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 모두는 이 책에 나오는 피할 그 인간 군상들을 반면교사 삼고 또 반성적 사고 삼고 거울 삼아서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정말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 영감이 되는 그런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